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이제 미국과 이란의 대면 협상이 진행됩니다. 이를 앞두고 오늘 양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솔솔 퍼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의 지금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장이 매크로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시장 속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무려 7회 연속 금리를 동결한 건데 그러면서 5월에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할 것을 좀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도 드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일단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인하라는 경우가 있고 또 경기가 둔화된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인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두 가지 모두 현재 우리나라 어떤 그 경기 상황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금리를 인상이나 인하할 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보험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게 있는데 두 개 다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을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오긴 오는데 100% 오는데 미리 이제 금리를 올리자라고 하는 게 이제 선제적인 거고 인플레이션이 올 것도 같고 안 올 것 같다 했을 때 일단은 이제 막기 위해서 보험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보험적인 금리 조정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 어떤 정책 기조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시장 부양과 관련돼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축소를 좀 염두에 두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시장의 어떤 발작 버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정부의 정책 기조상으로는 금리 인하가 당분간은 좀 약간 힘들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지배적이죠. 다만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유가 상승이 사실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과거 한 3년 동안의 평균치라고 할 수 있는 $60대까지 내려가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물가라든가 여러 부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서 하반기쯤에 유가가 계속적으로 $80대쯤에 머문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쯤에 금리 인하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제 정책이 부동산, 집값을 잡고 이 자금을 주식으로 이동시키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멀어진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가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IMF 총재가 또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휴전을 이란이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경제 발전이 진행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듯하고 시장이 또 이런 게 롱텀으로 봤을 때 흔들리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두바이는 일단 북해산 브렌트유와 네. 미국산 WTI 이제 중진유와는 좀 약간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두바이유에 있던 석유화학 산업들의 어떤 그 시설들이 이제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두바이유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좋은 기름이라고 하는 이제 석유 북해산 브렌트유를 준다라고 해도 아마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원하시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은 모든 어떤 정제 시설들이 두바이유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두바이유를 정제를 했을 때 나프타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두바이유를 많이 쓰는 건데 이 IMF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전쟁이 종전이 되더라도 과거로 되돌아가기 힘들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맞췄다 이제 어느 정도 적용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석유 시설들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파괴가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60대까지 내려가기는 상당히 힘들고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감산을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수도꼭지 틀듯이 바로 증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감산이 들어간 이 두바이유를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과거처럼 다시 증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의견을 낸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주식시장의 호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삼저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저유가, 저환율, 이제 저금리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저유가는 이미 이제 물이 건너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좀 크게 발생한 부분들은 염려스럽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는 IMF 말이 맞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이 유가보다도 지금 포커스가 반도체 쪽에 이제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글로벌적으로는 IMF 의견이 당연히 뭐 타당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반도체 수출이 뭐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실적 또한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듯한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기대감이 커질 때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가 도드라지게 나오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반도체가 잘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고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되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고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과거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적의 고점이 주가의 고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거든요. 시간 맞아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점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데 일단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제 공급이 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타이트한 공급이 해결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 마이크론,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3사 모두 어떤 증설이 이제 완성이 되는 부분이 내년 한 하반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공급이 타이트하다라는 것에 어떤 뭐 반증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디램 가격인데요. 지금 화면을 한번 잡아주시면 제가 상당히 좀 유의미 있는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는 걸 갖고 이제 뭐 터보 컨트라는 부분들이 많이 시장에서 회자가 됐었는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화면 이제 디램 가격입니다. 물론 이 지금 보시는 디램 가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빅테크들과 맺는 어떤 그 도매 가격은 아니고 시장에서 스팟이라고 표현되는 소매 가격인데요. 일단 고점,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을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주가와 연계시키면 100%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반등을 주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제가 선을 그어놓고 있는 부분에서 조그만 W자가 보이시죠? 이것까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론을 내면 물론 이런 스팟 가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에 미치는 도매 가격까지 바로 영향을 주긴 힘들긴 합니다만은 이 스팟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도매 가격도 내려가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거든요. 물론 뭐 실적적인 피크가 언제냐라는 것을 다루는 것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의 피크를 다루는 것은 상당히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중장기적인 부분 말고 내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좀 내가 같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디램 가격을 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를 어떤 뭐 매매까지 연결시킨다라고 하면 저는 거의 일치하는 매매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램 가격을 참고 지표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반도체 메모리 3사가 내년 하반기에 증설을 한다면 뭐 가격에 대한 우위 그리고 주가에 대한 강세 내년 상반기까지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뭐 올해 동안 좀 바라봐도 좋을 뭐 그런 반도체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형주, 중소형주 한번 좀 나눠서 네, 좀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대형주는 사실 뭐 우리가 보통 답정너라고 뭐 얘기를 하죠. 뭐 삼성전자가 당연히 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보다 지금 삼성전자의 시장에서 좀 약간 후한 점수를 주는 이유는 어떤 영업이익률이 아닙니다. 이제 영업이익의 어떤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D램의 생산 규모가 이제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어떤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점수를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후하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는 어떤 HBM이 이제 뭐 평균적인 범용 D램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어떤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어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타이트한 수요로 인해서 D램 가격이 이제 하늘 높은지 모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대비 이제 D램의 어떤 생산량에서 압도를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시장에서 원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시장에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한 주율이 있습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하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죠.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이 적자를 지금 줄이고 있죠. 그래서 파운드리까지 흑자 전환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시장에서 보는 눈이 한 단계가 아니라 한 세 단계 정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소형주 중에서 고른다라고 하면 지금은 일단은 과거의 시장과 좀 약간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수치로 증명을 해야 되는 시장이지만 그 밑에 소부장 기업들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혹은 한 분기 전에 나와 있는 수치로 주가 흐름을 절대로 예상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의 어떤 그 전망치 갖고 보셔야 되는데 ISC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ISC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적인 흐름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혼자만 계속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써가는 이유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테스트 소켓에서 글로벌 점유율 거의 뭐 독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실리콘 러버 소켓에서 80%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예 HBM 쪽에도 일단 테스트 소켓이 상당히 좀 유망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좀 회자되는 광 모듈 관련돼서 이 브로드컴의 이제 CPU 스위치 테스트 소켓을 납품하고 있다는 점이 반도체, 광 모듈 두 가지 이제 더블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 ISC인데요. 주가 흐름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안 오른 저평가 종목보다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타는 게 수익률적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대형주에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중소형 쪽에서는 약간의 가격적인 부담은 있지만 ISC 이렇게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SC와 삼성전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뭐 부품 단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기판 쪽도 힘이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꽤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판에 어떠한 모멘텀을 좀 주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반도체보다도 기판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기판이 들어가는 부분을 살펴보면 반도체에도 기판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서버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가고 모든 곳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기판인데요. 한마디로 반도체가 들어가는 곳에는 이제 기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반도체와 기판의 가장 다른 점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는 우리가 보통 시클리컬이라고 해서 이 좀 약간 이 사이클이 좀 있죠. 하지만 기판 같은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만은 패키징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플랫하게 유지되는 게 보통 기판 업체들의 특징이라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일단 메모리 가격이 좀 약간 부침이 있어도 기판은 웬만한 기업들은 대부분 어떤 실적이 플랫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판을 시장에서 한 작년 말까지 가장 후한 점수를 줬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요. 관련주는 우리가 보통 기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전통의 기판 뭐 대장주들이 있죠. 뭐 대덕전자, 그다음에 CM텍, 그다음에 뭐 이수페타 이런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 좀 작은 기업들은 뭐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전통의 기판만 하는 기업보다도 사실 지금 MLCC와 기판 두 개의 더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삼성전기가 실적적인 뭐 위쪽에 이제 업사이드를 열어놓는 부분이나 주가를 같이 연계했을 때 삼성전기가 가장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MLCC는 사실 뭐 반도체와 지금 똑같은 형태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는 이제 HBM이 잘 팔리고 비싸니까 라인을 HBM 쪽으로 몰았다가 D램의 어떤 공급이 작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MLCC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범용 MLCC, 일반 MLCC를 지금 AI 서버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가격이 10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일반 이제 범용 MLCC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기의 또 FC 볼그리드 어레이 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서버 쪽에 거의 공장 가동률이 풀 가동이다라는 소식이 계속 전달되는 점을 들어서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삼성전기를 기판 쪽에서 원픽으로 한번 좀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기판 관련된 기업들 반도체보다도 더 좋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가장 좀 눈여겨보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 뭐 전력설비 이쪽도 뜨겁습니다. 특히나 광통신이 일각에서는 이게 뭐
테마처럼 움직이지 않을까, 좀 짧게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길게 지금 움직임 가져가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상승 이어갈까요? 네. 광통신이 뭐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걱정을 하는 전력 소비나 발열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광통신기는 한데 제가 답을 딱 한번 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주가 흐름에 아마 1위서부터 10위까지를 뽑으면 거의 다 광통신 업체들이 차지할 정도로 광통신 기업들이 가장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지는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바로 미국의 이제 루멘텀이죠. 그 엔비디아에서 3조 원씩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루멘텀과 이제 코이런트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광통신주들을 이제 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가 광통신주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주식을 보지 마시고요. 미국의 루멘텀 홀딩스, 이제 코드는 이제 라이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루멘텀 홀딩스의 주가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우리나라 광통신주들의 주가 흐름을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유망 섹터 네. 어디가 있을까요? 아, 이게 사실 그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나는 반도체를 갖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섹터에서 유명한 걸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 나는 반도체 말고 그 외에서만 찾고 싶다.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 반도체가 죽으면 시장 전체가 죽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도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유망 섹터를 찾지 마시고 반도체 내에서 유망 섹터를 찾으시는 게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 종목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